배우의 친구분들이 오늘 좀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인지 왜 얼굴만 봐도 알겠죠? 어쨌든 친구들을 너무 놀려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거든요. 19의 새 게스트분들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경희 감독님, 손영주 배우님, 전대성 배우님 어서오세요. 아트하우스 관에서 또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굉장히 지금 옹기종기 다정하게 모여 앉아있는 분위기가 됐어요.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 덥고 벌써 7월 1일 맞습니다. 7월 첫날인데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정 역할을 맡은 손영주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의 성현 역할을 맡은 정대성입니다. 네, 감독님께 짓궂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영을 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개봉을 하고 관객 여러분들과 극장에서 대면해서 지금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거고 또 개봉 초기라 또 더군다나 더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 세 분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채팅창에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데 촬영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영화 열화옥을 검색하셔서 오늘의 방으로 들어오신 다음 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관객석으로 이번에는 마이크를 돌리지 않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되는 주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세 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들, 궁금한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긴장하셨지만 감독님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쉬운 질문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서사를 생각하면 사실은 조금 충격적으로 느끼실 만한 분들도 계실 만한 이야기이죠. 갑작스럽게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 19살 아이가 엄마의 시신을 숨겨가면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설정 자체가 뭔가 신문 기사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아니면 어떤 강렬한 이미지 하나에서 출발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이야기라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영화가 어떻게 출발하게 된 일인가요? 일단 처음에는 시신을 숨긴다 이런 진짜 최초에 생각했던 이야기는 시신을 숨긴다 이런 설정은 없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죽고 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독립해서 사는 여자의 얘기를 생각을 했다가 이게 좀 옛날에 생각을 했었던 아이템인데 이게 하다가 좀 그러니까 신문 기사 보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러다가 아마 좀 친구의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는 게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징적으로 대비를 조금 더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사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시신을 숨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독립하고 싶은 그런 심리를 좀 대비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던 것 같아요. 모든 영화들이 그렇긴 한데 연령대가 언제 영화를 마주하느냐, 언제 이 주인공의 상황과 내가 링크되느냐에 따라서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서사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 같은 게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19이라는 영화는 사실 제목도 그렇고 주인공들의 연령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상황들이라든지 본인의 꿈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나이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강렬하게 이 이야기를 흡수하겠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야기에 흡수된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어느덧 이 나이에서 좀 멀어진 세대라서 이게 이 비슷한 나이대 세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굉장히 궁금했던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실제로 두 배우분이 19살 때 찍으셨다고 하니 이 두 배우에게 그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링크가 됐을지가 일단 궁금한데요. 손영주 배우님, 정태성 배우님은 이 이야기가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느낌과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뭐가 좀 다르게 느껴졌나요? 처음에 이야기 접했을 때는? 저는 19살 때는 사실은 아무래도 저 똑같이 19살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함께 집단되어 있는 그런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소정이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됐어요. 뭔가 성인도 아니고 성소년도 아니고 뭔가 되게 규제되어 있는 건 많지만 뭔가 내면적으로 성장을 해가는 것 같은 애매한 나이가 19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조금은 공감이 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소정이가 보니까 19살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고 19살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구나 싶지만 그때는 되게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손영주 배우와 소정이라는 인물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조금 더 생겼나요? 영화 찍을 때보다는? 조금은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의지가 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작 2년이란 시간밖에 안 지났지만 조금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무모했구나, 소정이가 조금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 옆에 있던 성현을 바라보는 정태성 배우님의 마음은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이 아이도 계속해서 지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 영화를 찍을 19살 때 이 캐릭터를 바라봤던 것과 지금의 나이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바라볼 때 어떻게 각도 달라요? 성현이라는 인물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소정이라는 인물을 또 만나서 점점 뭔가 소정이가 불쌍해지고 약간 독립? 약간 그런 마음이 좀 가다 보니까 소정한테 점점 중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뭔가 버디버디나 약간 그런 미니홈 그런 것도 좀 보고 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배우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지만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귀여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니홈피를 아느냐, 뭐 촬영할 때 이걸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무 라떼 같은 질문을 했는데 근데 이 두 분이 뭐 들어봤다 혹은 뭐 본인은 어릴 때 조금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주 씨가 갑자기 그거 뭐죠? 워키토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워키토키가 뭐냐? 제가 계속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버디버디를 워키토키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그때 문화들과 지금 거리가 있는 세대들이 2008년도에 19살들이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차를 이해하는 것 또한 이 배우들에게 과제로 좀 남겨졌던 이야기가 아닌가. 귀여워서 얘기한 거예요. 놀리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둘을 이어주는 장치가 아무래도 음악이다 보니까 이 음악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둘을 이어주는 꿈이 음악일까? 이 출발점은 어땠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둘을 이어주는 게 뭐 미술이라는 꿈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을 텐데 감각적으로 굉장히 관객들을 빨리 몰입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음악을 둘의 꿈으로 삼기까지는 감독님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 음악으로 그러니까 왜 음악을 그 둘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상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냐 이 질문 드린 거잖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저도 학생 때 생각을 해보면 뭐 답답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듣거나 MP3로 듣거나 하던 세대였는데 누워서 이제 방문 잠그고 뭐 음악 듣거나 그래서 뭐 이상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혼자 뭐 생각하거나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많이 스트레스 풀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순히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도 보면은 다 뭐 좋아하는 음악 장르들은 다 다른데 저는 일렉트로닉을 좋아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힙합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악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음악을 좋아했었으니까 그랬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영화 작업하면서 그 전에 이제 단편 작업들을 할 때 음악을 아예 배제하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음악을 해서 해보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결정한 뒤에는 이 음악을 어떤 톤으로 완성을 해야 될까, 말하자면 어떤 장르의 음악을 사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따라서 이어오는 고민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리듬이 나오는 장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트로트였다면 또 전혀 다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음악의 장르를 정하기까지의 고민들도 조금 더 추가로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시나리오 때 막 힙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가 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근데 그건 좀 약간 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현실적으로 요즘 배우가 되게 끌어오르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 음악 감독님하고도 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2008년도, 2000년대 중간인데 그때 음악을 진짜로 해야 되냐 근데 그런 음악을 하려면은 좀 음악 감독님 생각에는 좀 작업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아마 지금 들었을 때 그게 그냥 촌스럽기만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음악 감독님하고 저하고 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음악 장르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음악은 어쨌든 이게 좀 장르를 어떻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로파이 계열의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힙합? 일렉트로닉으로 구분을 해야 될지 제가 음악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그런 장르의 그러니까 로파이라는 음악 장르인데 그 계열의 음악이 좀 약간 복고적이고 조금 레트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옛날 느낌을 주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음악을 하면서 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것 때문에 막 음악 만드는 거 직접 배우고, 멤버들도 막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네. 직접 배웠다면은 이 극 중에 계속 흐르는 그 몇 마디 정도의 음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겠네요. 현장에서 계속 그 음을 들어가면서 실제로 연기를 배우긴 했나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좀 음악 만드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 비트 메이킹 수업을 진짜 들어가지고 막 샘플링해서 만드는 수업들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수업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수업을 이 영화로 이렇게 음악 작업하면서 나도 음악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나는 음악에 재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음악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한테는 제가 이제 알려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때 잠깐 이제 배우들이 이제 듣고 막 샘플링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었던 것 같아요. 역시 세대가 다른 작품인지 두 배우들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이 어쨌든 둘을 이어준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혹은 촬영을 하면서 이후에도 계속 이 음악에 대한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영화가 계속해서 관객에게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막 주술 같은 의미처럼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했고,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래도 영화가 끝나면 완성은 되겠지 했는데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완성된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과대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특정 마디가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의 상황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화 속의 음악에 대해서 배우들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영화 작업을 계속하면서 그 시대 때의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방 씬에서도 노래를 불렀었고, 자우림이나 약간 그런 쪽의 음악을 많이 부르고 약간 그런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대한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는군요.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음악을 좀 이런 풍의 음악이 영화에 나올 것이다를 좀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영화에 나타날까가 좀 궁금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상상 장면 촬영할 때 색감이나 이제 막 함께 이제 영상 보면서 되게 음악 이런 느낌이구나를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정을 좀 잘 못 맞춰서 그래서 음정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소정이가 진짜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뭔가 앞으로 하고 싶고 어떤 집에 살고 싶고 이런 분위기, 미래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었던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완성되지 않은 음악 마디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나아가지 못한 주인공의 상황과 연결되게 들렸다라는 얘기도 방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관련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엔딩에서 완성된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부분이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멘트 리뷰 받았을 때 소수기는 했었었는데, 근데 저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있으면은 뭔가 너무 답을 이렇게 딱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여지를 주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뭐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여지를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는 사실은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노래가 약간 이 친구의 심정을 이제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영화는 보고 나면은 내가 19살 때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뭐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더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구석이 영화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께서도 본인의 19살 시절을 계속 생각하고, 배우들은 또 그때 마침 19살이었을 테니까요.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열심히 생각해보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의 앞뒤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19살 때 실제로 본인의 나이 때 이렇게까지 갈망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궁금해요. 그게 뭐 독립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뭔가 있나 보네요. 지금 웃음이 터지는 거 보니까. 감독님부터 일단 답변해 주실까요? 네. 19살 때 일단 고3이었고 공부를 했었죠.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 저도 그때도 영화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전 부모님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런 게 아마 좀 이 영화에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만들고 싶다, 나만의 뭔가 창작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비슷하게. 네, 그리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면은 성형 너무 티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웃긴 걸 저만 눈치 못 채는 건 아니죠? 다들 모르시는 거 맞죠? 성형집 보면
보면은 눈에 이렇게 눈구멍이 동그랗게 구멍이 나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 제소할 때 저희 집 방문이 이렇게 그 부분이 고장나서 그렇게 구멍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좀 부모님 눈치 보느라 그 구멍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영화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겠죠.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웃겼는지를 저는 아직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때 손현주 배우님은 19살 때 어떤 갈망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때 대학이 솔직히 가장 가고 싶었어요. 네, 연극영화과를 가야 이제 뭔가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대학에 대한 좀 집착도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가장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가장 무슨 열망이 컸냐 그럼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생다운 열망이 있었군요. 그러면 정태성 배우님이 19살 때 무엇을 가장 강하게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가 진짜 너무 가고 싶었어가지고 네, 대학교가 제일 가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던 두 사람이 지금 연기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사회면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들로 마주한 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마찬가지로 했는데 채팅방에 놔니라는 대학생 스님께서 두 배우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당시 두 분의 실제 말투가 반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서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실제 극 안에서 소정이랑 그 성현이가 대화를 나누는 씬들에서 실제 본인의 말투들이 조금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철저히 캐릭터로서 대화를 좀 주고받은 것 같나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영화를 봤을 때 좀 보면서 되게 틱틱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정이 말투가 되게 툭툭 내뱉고 약간 근데 그런 거를 감독님께서 좋아하셨던 것도 생각이 나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아마도 뒤로 갈수록 좀 그런 느낌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디렉션을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뭔가 반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도 친구들하고 놀 때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들이 영화에서도 몇 부분들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게 네. 왜 이렇게 감독님 눈치를 보세요? 아니요. 배우님들한테 한 얘기긴 했지만 저도 얘기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몇몇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면서 이게 제가 이미 좀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나이대의 대사를 제가 그런 말투를 제가 좀 구현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최대한 좀 많이 훔치려고 했다? 반영하려고 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정이 그 도어락 고장 나가지고 아파트 복도에서 싸우는 장면 같은 경우는 원래 대사가 내용이 달랐었는데 공원에서 저희끼리 막 리허설 하다가 아예 그냥 대사 바꿔서 뭐 다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두 분이 되게 그때 애들처럼 하는데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꾼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조금 네, 두 분 실제 그런 느낌 같은 게 조금 더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 각본을 각본가든 감독이든 쓰고 나면은 그걸 계속 같이 연습을 하든 배우가 말맛에 맞게 본인의 언어로 고치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이 아주 완전히 투영되지 않기란 조금 어려운 것이 대사 작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캐릭터들 연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인상들을 좀 받으신 것 같고요. 그 시대 배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게 2008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특정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게 흥미로운 영화의 방법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때로부터 거의 한 15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를 찍을 때는 10년, 뭐 11년 됐겠지만 이걸 재현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뭐 비용이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시대를 좀 거꾸로 돌리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이제 아마 이 영화 보면 당연히 나오는 질문 궁금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도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 처음에 초고 썼을 때는 시대 배경이 없었었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특정 시기로 놓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만 하다 그 주변에서도 이제 이게 지금 예산도 낮은데 작은 영화인데 시대까지 하면은 좀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근데 하면서 이게 현재의 얘기로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소정이 그 엄마 시신을 숨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까봐인데 그게 법적으로 2013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3년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소정 아버지처럼 그런 부적격 양육자 친권자면은 심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친권이 넘어갈지 아닐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2013년도 전에는 그게 자동으로 네, 아버지가 뭐 아버지나 어머니든 뭐 한쪽 친권자가 문제가 있어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13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랑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도 지금은 좀 개정이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으로 하면 안 맞는다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과거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됐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집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때 2008년도, 9년도, 2006년도쯤부터 해서 제 주변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그게 영향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브프라임 기지 사태 터지고 그리고 그때 제 주변 친구들도 몇몇 친구들이 막 집에 막 깡통 전세 뭐 이런 거 하우스토어 투자 잘못해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얘기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집 이제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 막 세네 개씩 뛰는 친구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해서 이 시대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시기 때 대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때였었고 해서 네. 배경이 2008년이 되면 생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시대적인 상황들이 반영된 게 바로 그것이겠죠. 특정 시기로 돌아가는 데는 사실은 연출자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이 이야기에 마땅한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2008년은 어떻게 보면 2000년대생의 IMF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국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되고 그 배경이 보여지느냐도 사실은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는 살펴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가가는지 궁금한 게 이 이야기에서 소정도 그렇고 그리고 성현의 상황도 그렇고 배우들이 일단 아주 깊이 공감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뱅뱅 돌다가 그쳐버릴 캐릭터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좀 어려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소정의 경우에는 어떤 대사를 보고 제가 이 마음으로 어쩌면 배우가 다가갔겠구나 싶었던 게 있었어요. 다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끝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이 어쩌면 소정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두 배우분들은 그 배역이 가지고 있었던 대사 혹은 상황,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핵심으로 가져갔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각자의 캐릭터에 있어서? 저는 우선은 엄마 시신을 숨기고 욕조에서 이제 바라볼 때가 가장 좀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느끼는 감정, 약간 미안함도 있는데 이 답답함도 있고 뭔가 좀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라는 사람이 굉장히 각별하고 좀 관계가 깊은데 소정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분석하면서 계속 제 실제 엄마가 좀 투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감독님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랑 이런 걸 많이 얘기하면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소정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왜 그렇게 하는지가 조금은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기도 했고 표현하는데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할 때 제 무리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소정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노래방 씬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좀 어려웠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기가 그게 표현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표현하는 게 살짝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었다. 성현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랑 감자탕 집에서 대화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인상도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서 아버지가 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뭐 보고만 있어라는 얘기를 할 때 아버지를 쳐다보는 표정이 지금까지의 그 성현이 바라봤던 표정과는 뭐가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이후에는 물론 소정의 이것을 뭐 경찰에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파트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뭔가 아버지와 혹은 뭐 부모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 대한 인상은 어땠어요? 그 부분을 그 장면을 연기를 할 때 상대 아버지 배우님께서 진짜 저희 아버지랑 약간 말투나 그런 게 살짝 진짜 비슷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뭔가 아버지에게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약간 저희 성현도 가족의 그 문제, 트라우마, 약간 돈적인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것도 살짝 묻혀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합의금 700만 원이 지금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까 성현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기는 여러 어른들이 등장을 하죠. 뭐 초반에 일찍 돌아가신 소정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뭐 삼촌도 등장하고 처음에 학교 선생님도 등장을 하고 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어른들에 대한 모습도 그려지는데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캐릭터가 사실은 좀 기능적으로 그려진 면들이 있죠. 그런데 좀 하나의 톤처럼 어른들이 보이는 인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옆집 할머니도 그렇고요. 이 두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성인들의 캐릭터는 어떤 면들을 좀 고심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어른들이 두 캐릭터를 둘러싸기를 바랐나요? 좀 불완전한 그런 모습들도 그려지기를 바랬었고, 사실 여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들 저도 좀 고민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좀 그런 역할들인데 그렇다고 이게 또 좀 다른 느낌이 되면 사실 둘한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영화여서 이게 좀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좀 네 아무튼 근데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조금씩 차별성을 두자면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마면서 소정이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조금 보기 싫으니까 자기가 되고 싶지 않은 미래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약간 이제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데 한편으로 엄마한테 좀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약간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근데 공장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공장 사장님이 사실 좀 젊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조금 일부러 한 설정이었는데 조금 몸은 컸는데 조금 양철이 안 돼 좀 불완전한 어른이면서 약간 조금 유머러스하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 그렇게 더 찍은 신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편집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를 두려고 했었고 성현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네. 아니 이 정도면 아, 그러면은 그 구성상의 어떤 고민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미니어피라는 2000년대 초반에 저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시대 인스타 같은 거였는데 이게 그 2000년대 초반에 아이콘 같아진 진짜 고대 유물 같아진 인상 같은 게 있지만 뭐 10년 뒤엔 인스타그램이 그러려나요? 근데 어쨌든 그 소정의 미니홈피 다이어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성현의 다이어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파트를 나눈 구분이라던가 아이들이 쓴 그 다이어리 내용을 자막으로 쓴다던가 내레이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던가 라는 장치를 쓰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감독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다 얘기해버리는 것 아닐까, 관객이 생각할 수 없게 뭔가 힌트를 너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닐까, 혹은 너무 이게 자기 고백적인 서사로 굳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심하는 게 사실은 자막, 장구분, 내레이션 이런 거거든요. 이 영화는 그 세 개를 다 썼죠.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다 생각 들었어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자막, 장구분, 나레이션 장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는 걸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 약간 이게 조금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장구분은 약간 의도한 거기는 했었어요. 조금 약간 분절되는 게 조금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게 지금 좀 뭔가 조금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고 자막이나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소정은 지금 자막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성현은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소정은 노래를 하는데 소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도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제 자기 속마음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미니오피에로 글로만 하던 애가 계속 그러니까 글로만 쓴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친구한테 억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제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 부분에서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확 이 친구가 변한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 성현은 그것과 조금 대비되게끔 나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현이 나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말로 해서 소정을 이렇게 끌어내서 노래를 하게 한다 약간 이런 이게 좀 논리적인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히 성현을 만난 이후에 소정의 서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너무 무겁게 안고 있던 이 소정이라는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그 옆집 할머니를 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행동들 혹은 하고 싶었던 무언가로 그 할머니를 구해내는 시퀀스가 있죠. 그 장면에 대한 배우의 인상은 어땠어요? 촬영하면서도 좀 많이 어려웠을 장면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좀 한 가지 감정은 아니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쉬었다고 하는 사실 거짓말이고 좀 어려웠어요. 좀 엄마에 대한 마음도 있고 뭔가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그러면서 무섭고 좀 사실은 좀 두렵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지 못했던 것을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 뭔가 누군가를 살리고 엄마에게 못했던 것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엄마에 대한 미안함 여러 가지도 있지만 조금은 그 상황이 그래서 보시면 할머니 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두려움이 컸다고 생각을 했고 19 찍으면서 군데군데 어려웠던 감정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소정이라는 캐릭터가 뭐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또 배척당할 만한 보편성이 없는 캐릭터가 아닌 것은 감독이 캐릭터를 잘 쓰기도 했고 배우가 그걸 잘 연기해낸
덕분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제가 소정에게 가졌던 의문은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성현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긴 하지만 애초에 굉장히 자기를 고립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신이든 판타지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 무언가로 도망가는 것만이 이 아이가 가진 유일한 어떤 숨통 같은 거고,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친구도 한 명도 없잖아요. 뭐 보통 이런 영화에서 뭐 고등학교 배경인 영화라면 단짝 친구 한 명 정도 등장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설정 거의 없이 혼자 내내 있다가 성현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벌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 설정이 사실은 약간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는 친구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될까라는 어떤 우려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상황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있고 또래에게 뭔가 위로받는 모습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소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라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것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소정의 주변에 다른 친구들을 좀 두지 않은 이유, 뭔가 마음을 기댈 만한 인물을 두지 않은 이유,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들을 저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당연히 사실 생각해보면 초보 때 시나리오 초보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 다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초보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다니는 단짝 친구가 있었고, 뭐 사실은 성현 말고 다른 또 남자 캐릭터도 있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산이 사실 좀 걷잡을 수 없다. 이건 너무 좀 오한 것 같고, 좀 찍을 수 없는 분량이었었어요. 찍을 수 없는 분량이었고, 내용도 좀 산만해지는 것도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성현이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그래서 되게 둘한테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긴 장점도 말씀하신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가 될 만한 부분들은 다 그냥 쳐내고 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기도 하죠. 배우분들 연기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아까 그 소정이로서 얘기한 그 할머니와의 장면 언급을 해주셨으니 이 답변 정태성 배우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또 대한민국의 정태성 배우님 잘생겼어요네요. 네. 그 님이 질문 주셨어요. 연기할 때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약간 이게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저는 약간 좀 인상 깊은데 힘든 점도 있었어요. 막 서로 어색해지지 말자 이러고 그냥 슛 들어가기 전에 막 악수도 하고 약간 그런 점들이 조금 19살 때 이런 영화를 찍다 보니 약간 쑥스러움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채팅방 질문을 몇 개 더 받아볼게요. 유하라는 대화 수신님분께서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면 영화에서 평범함이라는 단어가 인물의 도달점처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지고 싶어하는 두 아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평범함의 기준이라는 게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 생각하신 게 다를 것도 같은데, 그 평범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것은 뭐 캐릭터로서 생각하는 평범함이 어느 정도인지도 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이 평범함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배우님부터요? 네. 저는 신영주 배우님부터. 네. 일단 소정이가 생각하는 평범함은 가족 구성원, 일단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족 구성원과 이제 그냥 집과 평범한 집과 그리고 평범한 학교 생활이라고 하다 보면 친구 관계가 이제 완만하고, 이제 교육 관계 완만하고, 그다음에 모두가 하고 있는 연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이제 완만하고, 약간 이런 거를 평범함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소정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면에는 어쨌든 엄마랑 잘 뭔가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평범함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은 좀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봤을 때 뭔가 막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도 보고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더 우울하고 뭔가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평범함이란 단어가 말과는 다르게 좀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평범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배우를 하고 싶고 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좀 생각했을 때 평범함이란 게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현이라는 인물은 평범함을 갈구하는 그런 인물인데 성현이라는 인물이 중고거래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막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벗어나서 평범하게 대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한다는 걸 약간 좀 성현 인물로서는 평범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뭔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평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에서 소정이 생각하는 평범함이라는 건 자기 공간, 방이 있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마 이 친구가 생각한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소정이 얘기하는 평범함이라는 게 실제로 도달한다라는 그런 지점이라기보다는 아까 조재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남하고 비교하는 그러니까 허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뭐 저 정도만 살면 좋겠다. 뭐 저 정도만 저 정도의 집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저 정도 뭐 누구처럼 뭐 저 정도 월급은 받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부러움을 얘기할 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표현이 제가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정이 계속 평범함을 얘기하는 게 되게 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뭐 그런 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상이기도 하고 도피하는 그런 거기도 하죠, 사실은. 네. 평범함에 대한 건 사실 정의하기 어렵죠. 뭐 가장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도달하기 어렵고 또 내가 인지하기도 어려운 게 평범함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두 배우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 안에서는 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되기도 하죠. 또 하나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아홉수 대학명 쓰시는 분께서 꽃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감각적인 느낌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음악을 하나의 도피처에서 현재라는 것에 빠져나간 출구같이 표현하신 부분도 좋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소정에게 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까이 죽음을 표현하기에 그의 반대로 생기에 대한 표현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실제로 꽃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오죠. 엄마의 옆에 꽃을 계속해서 놓아두기도 하고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뭐 엄마의 꽃신 같은 장치도 있고요. 사실 두 가지가 혼재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재된 의미로 설정을 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꽃이 애도의 의미도 있으면서 사실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신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것들을 좀 가리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꽃으로 이렇게 하지만 상상하는 이제 그런 중간 장면들 보면 꽃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로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동시에 표현되는 게 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설정을 했었었고. 혹시 손영주 배우님은 그 꽃이라는 모티브에 대해 또 다르게 생각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감독님이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촬영하셨어요? 사실 저는 꽃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제가 딱히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미술이구나라는 생각, 약간 상상 장면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꽃을 계속 만지니까 소정이가 꽃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GV를 하고 다니면서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은데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미술 감독님하고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연님하고도 좀 얘기를 할 거라서 좀
후회가 드네요. 원래 모두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영화들을 조금씩 더 잘 알게 된답니다. 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열아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개봉을 한 첫 주가 사실은 가장 많이 긴장되는 시간들이기도 하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추천과 성원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큰 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태성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어떠면 네, 저도 이제 첫 주연이자 첫 장편작이 개봉을 해서 사실 너무 떨려서 아까 손 떨리고 그랬는데 일단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첫인사 때 모더레이터님이 끝인사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 하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아, 제가 끝인사를 했구나. 그래서 일단 다시 7월의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7월 한 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